제가 얼마 전에 낸 책의 그 그러니까 그게 대략 상황적으로는 최근 작년 9월 말 이른바 하르코프에서 러시아군이 퇴각하는 그 시점까지인데 지금 여기는 그 이후에서부터 오늘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사실 내가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고민은 전쟁 그 자체보다는 신세계 질서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순서로 가져갈까 합니다. 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규철 선생님께서 바흐무트 전투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오늘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주로 저는 이 준비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 몇 개 칼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 칼라가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그 지도를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그림 1이 작년 7월 달에 이른바 젤렌스키 방어선 직선을 내려와 있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여기에 그 중간이 린치핀이 이른바 바흐무트가 그 린치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돈바스에 있는, 결국 돈바스가 전략적 그 핵심이니까 1, 2, 3, 4, 4개의 방어선 가운데 2번과 3번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방어선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림 3하고 4는 이게 칼라로 나오면 아주 좋은 보기 드문 그림인데 이게 완전히 못 알아보게 돼버렸네요. 3번하고 4번 보시면은 현재 그저께 정도까지 뭐 러시아군이 압도적 우위에서 거의 이른바 밑그라인드라고 하는 좀 듣기에 매우 거북한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입니까? 두 명의 사령관, 한 명은 총사령관 짤루전이, 다른 한 명은 시르스키라고 하는 지상군 사령관하고 젤렌스키가 만나서 잘루전이 내지 군부 내지 미국 내지 거의 일관된 군 쪽의 이야기는 철수해서 방어선 4로 가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그림 2에 3에 있는 병력을 뒤로 빼서 4로 가야 되는데 여기 한사코 주장한 게 젤렌스키입니다. 안 된다. 여기 3에서 결사방어해라 해서 이제 발표는 2명의 장군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병력이 추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추정컨대 한 5만 명 정도가 이 축선에, 3번 축선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전선에서 한 1만 명 이상을 빼서 여기에 지금 추가로 지금 투입 중입니다. 해서 결론은 말씀드린, 만일 마지막 또 투입된 병력이 돌파를 못 해내면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왜 이게 바흐무트 전투가 그 자체로 중요하냐면은, 물론 미국의 네오콘이나 미국 네오콘 그 전쟁 용서 있지 않습니까? 이쪽의 내러티브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빠지라는 이야기에 진적부터 했는데 젤렌스키가 일관되게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미국의 네오콘 등 군사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요 다음 진짜 오펜시브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쪽의 계산은 바흐무트 전투 전형적인 소모전입니다. 모든 전쟁이 소모전이지만 러시아가 지금 작전 개념으로 구사하는 소모전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한 명이라도 더 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끊임없이 유도하는 거죠. 몇 달째. 그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소모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또 여기서 더 투입해서 소모될 경우에는 정말로 이 전쟁 자체가
위험해진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분석가들이 동시에 이해를 못하는 게 젤렌스키가 왜 저러냐. 거의 일치되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러냐 하니까 그 장군 중에 한번 지상군 사는 이 사람 모스크바 출신입니다.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갑자기 지금까지는 전혀 쓸모없다고 하더니 무지무지 중요해서 이거 반드시 방어해야 된다 식으로 특히나 여기 PMC 방어는 PMC가 최강의 군대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뭐 인해 선수를 쏘고 주고 자빠지고 심지어 삽 가지고 전투를 한다고 하더니 최강의 부대라고 갑자기 이야기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 향후에 지구상에 러시아 군대를 당할 군대는 이제 없습니다. 삽만 가지고 몇 달 동안 수만 명을 상대해서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군대는 지구상에 PMC 방어너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혹은 특히 영국 언론이 심합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심합니다. 거의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첨삭지도라는 이름으로 이건 너무하다 해서 아마 이제 국내 언론학자들 분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씩 이야기가 다시 어떻게 조선일보에서부터 한겨레 신문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매일 하는 거죠. 이건 좀 심하지 않냐라고 저 혼자서 1년 동안 외치다가 보니 이제 좀 다른 생각도 있긴 한데 막상 서구의 서방의 MSM 주류 언론도 다릅니다. 어떤 데 보면 굉장히 비판적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다 빼고 뭐 비아그라 이야기, 야전삽 이야기, 뭐 어디 가서 강간했다, 뭐 훔쳐갔다. 여기 뭐 모사드 이거는 모사드가 때문에 제가 인용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이런 이야기 이미 알려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야기 아닌데 마치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제가 표를 인용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이 자체가 정치투쟁입니다. 몇 명 죽었냐는 게 일단은 제가 그래도 몇 달 동안 뭐 6개월 넘게 매일매일 관찰해 본 결과로는 우크라이나 손실이 너무 큽니다. 어제 한 20만 명 이상이 키아 전사인 걸로 나오는데 키아가 20만이면 위아 운디드는 1대 3으로 잡으면 60만이 됩니다. 합치면 캐주얼티는 70만에 육박합니다.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상자도 여러 가지 급이 있기 때문에 중상자를 1대1로 잡으면은 못해도 50만 명이 캐주얼티 사상자로 잡힌다는 이야기인데 러시아 여기 자세한 이야기 다 있습니다. 러시아 쪽은 제가 보기에는 7대1 내지 10대1로 저는 봅니다. 여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론도 있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10대1 내지 7대1, 7대1, 10대1 해서 특히 바흐무트에서 엄청나게 손실을 입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김 박사님 말씀하시던데 포병전이기 때문이다. 포병.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하는 말이 포병의 화력 비율이 1대9 내지 1대10으로 봅니다. 압도적 우위죠. 병력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크라이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걸 지금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1월부터 이 전황이 바뀌면서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휴전 썰입니다. 썰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미난 건 랜드 연구소 9페이지의 보고서인데 랜드 연구소가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장기전이 미국 국익에 해롭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미국 국방부가 만들어낸 OEM 보고서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이하 네오콘에 밀리다가 미국 군부 생각 좀 달라요. 오히려 중국 쪽으로 가자는 쪽이 우세한데 계속 러시아 쪽으로 몰빵하고 있으니 그만 좀 하고 저리 가자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랜드 연구소가 했던 게 매우
흥미롭죠. OEM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에서 이런 보고서 좀 내봐라고 했을 것 같고, 그 뒤에 보시면 CSIS 보고서도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건 사실은 작년부터 하던 이야기예요. 저기 일부에서 이번 전쟁이 인더스트리얼 워페어, 물량전이라는 얘기죠. 물량전입니다. 지금은 복잡한 이야기 없습니다. 물량 플러스 드론입니다. 거기다 더하면 미사일이죠. 해서 탱크 가지고 지금 뭐 몇 대 몇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 없고, 지금 바흐무트 쪽에 레오파드 2 전차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PMC 입장에서는 신날 거예요. 요거 한 대 먼저 잡으면 10억이 걸렸던가요? 현상금이? 예. 엄청난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아주 즐거워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전쟁에서 즐거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올해 IMF가 경제 전망을 러시아 경제 전망을 플러스 0.3으로 잡아놓은 게 매우 흥미롭고, 그 다음 해에는 플러스 2.1로 잡아뒀습니다.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이게 웬일이냐는 거죠. 왜 IMF가 왜 하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지난달에 중국수에 매우 중요한 두 개의 리포트 내지 다큐멘터가 나오는데, 하나가 중국의 평화 제안입니다. 두 번째가 US Hegemony and its Peril 해서 15페이지에 있는 미 패권과 그 위험이라고 하는 보고서고 문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중국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시진핑부터 외부 장관까지 하는 말이 미국의 containment and suppression, 거의 단어가 정해졌습니다. 봉쇄와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있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고, 이 말은 추세적으로 결국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전략적 협력이 더 고도화되면서 여기에 이란이 붙고 여기에 인도가 우호적인 중립을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정학적 대변동이 큰 그림이 흐름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브레진스키가 가장 미국 외교 최악의 악몽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다가 심지어 북한까지 붙었습니다. 예. 현재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15페이지, 16페이지부터는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노르트 스트림 폭파범이 바이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바이든이 아니고 친 우크라이나 그룹이 비밀리에 들어서 했어라고 뉴욕 타임즈가, 독일의 벨트 뭐 ARD가 붙어가지고 양국이 같이 지금 말장난을 하는데, 혹시 그 요트, 여러분 발견된 요트를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그 이른바 폭탄을 싣고 갔던 조그마한 고깃배에 6명이 타고 거기다가 심지어 폭탄 싣고 가서 노르트라 스트림 이 밑에 파이프가 어마어마한 강철 덩어리입니다. 거기다 콘크리트를 뒤집어 씌워놓는데 이거를 그 사람이 들어가서 깼다? 아마 이번 신세계 질서에서 가장 큰 코미디로 역사에 남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누구 표현대로 long fuse라고 표현하던데, 이 건을 아마 언젠가는 터질 겁니다. 언젠가는 허쉬 기자의 대본에 폭로가 그랬던 것처럼. 18페이지 보시면 이건 제가 조금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위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근본 딜레마, 이런 이야기인데,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러시아의 안보 개념의 핵심이 뭐냐? 저는 그는 자유주의라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유주의 대 자유주의의 안보 개념 두 개가 지금 목숨 걸고 익지스텐셜하게 존망적으로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현재 자유주의 패러다임 내에서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제가 자세히 좀 이건 앞으로 제가 더욱더 이 발전시켜 나갈 생각인데 자유주의 기본적인 제1원리성 그래 부르는데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동맹을 선택할 수 있다. 오케이. 뭐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붙든 중국하고 붙든 미국하고 붙든 자유롭게 자신의 동맹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제2의 원리가 뭐냐면은 마음대로 하되 단 나의 안보를 위협하지 마라. 이거는 밀만 읽어보다 나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자유주의 ABC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나토의 동지는 그러니까 근 20년 가까이 저기 러시아 쪽 특히 푸틴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 안보 불가분성의 원칙입니다. 안보 인디비지블. 지금도 작년 12월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다음에 중국이 이번에 낸 그 평화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미 패권을 비판한 부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게 안보 불가분성 이야기입니다. 사실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개념에 있어가지고 안보 불가분성 원리와 자유로운 동맹 선택의 원리라 원칙이란 두 개의 자유주의 원칙이 그리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라고 하는 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브링컨이 그랬습니다. 이거는 리버랄이고 저 사람들은 일리버랄이고 우린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각자 선택하게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책에 좀 자세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페이지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 네오콘 리버럴 국제질서 혹은 유니폴라의 약화 내지 변형 혹은 변형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그런 현재의 지정학적 조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말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바로 세계 질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낡은 유니폴라는 이제 흘러가고 새로운 멀티폴라가 이제 태어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지. 그다음에 푸틴이 시간만 나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멀티폴라고 아마 당극 체제에 대한 비판은 아마 2007년 뮌헨에서 푸틴이 쏘아올린 큰 공이죠. 장공이 아니고 큰 공입니다. 푸틴이 쏘아올린 이 큰 공이 2007년이니까 벌써 15년, 6년 전 아닙니까? 그래 본다면은 우리 학계 내에서도 그렇고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신냉전으로 볼 건지 아닌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혹은 전망 아마 유럽 쪽에서 보면은 신냉전에 훨씬 더 가깝게 볼 거예요. 하지만 아시아 쪽에서 본다면 아직은 아니지 않는 뭐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21페이지 제가 뭐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본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브레진스키 이야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잡고 대만을 통해서 중국을 잡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란을 잡는데 여기에는 그렇지만 북한은 남한을 통해서 잡고 혹은 일본. 북한은 이란하고 앞에 두 나라는 체급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 구조가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순열조합 같은 걸 좀 더 만들어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지정학적 축으로 하고 지경학적 축으로서 저는 브릭스를 봅니다. 브릭스. 그다음에 뭐 국제기구 쪽에는 SCO라든지 그다음에 유라시안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 러시아가 잘했던 이런 것들이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있는 EIU 그림은 재밌습니다.
뭐 EIU 성격이 뭐 잘 아실 테니까 설명하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것도 칼라풀 했으면 아마 훨씬 좋았을 것 같네요. 어쨌든 글로벌 사우스가 예,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뭐 굳이 말한다면 새로운 지정학적인 코어의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그 경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아주 적절한 그림을 EIU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용을 한 거고, 25페이지에 보면 뭐 대단한 그림 같은데 실은 이 말을 그림으로 이렇게 누가 표현을 했길래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안 유라시안 리액션에 대해서 유니폴라에 대한 그 그림들이 쭉 보면 얼추 비슷한, 하지만 각계적으로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 파고들어서 스크럼에서 뜯어내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어제입니까? 조지아에서 또 한 건 올렸던데 아마 귀추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딱 그 2014 유로마이던 포뮬라를 그대로 갖고 가서 지금 조지아에서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권 상황도 비슷하고, 여기서 자빠지면 조지아에서 2차 전쟁 나는 거고, 뭐 버텨내면 그까지는 안 가겠죠. 요 앞에 몰도바를 계속 집적이었는데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진짜로 강력한. 그래서 그 산두입니까? 산두? 세계은행에서 근무했었죠, 옛날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움찔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저기 조지아에 가서 지금 해서 지금 이 정권이 버텨내는지 아닌지 참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일 못 버텨내고 자빠지면 레짐 체인지 되는 거고, 그래 되면 전쟁 또 납니다. 또 한 개. 제2전선이니까 제3의 전선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제3의 전선은. 근데 요건 작은 전쟁이죠. 근데 네오콘 입장에서 만일 우크라이나에서 자빠진다면 반드시 아시아 쪽으로 가져올 거로 저는 봅니다. 패배하느니 3차 세계대전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이 사람들 아닌가, 저는 좀 그런 관점입니다. 네오콘. 그래서 뭐 27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들은 하필이면 묘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공간에서 브릭스 대 G7, 그 다음에 아시아 대 그 비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 대 미국의 이른바 경제력, GDP라는 게 사실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설명하기엔 매우 유용한 건 사실입니다. 요게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시공간이 지금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이 크로스가 일어난 시점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위험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30페이지 보시면은 몇 가지, 뭐 아까 우리 김 박사님이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 스톨텐베르크가 얼마 전에 한국 왔을 때 여기 중국에서 나온 사설, 그가 가져온 30페이지입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신냉전의 북소리. 표현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써먹으려고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신냉전의 북소리일지 아닐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러시아 승리가 확정되거나 아니면 우세 속에서 전쟁이 일정 기간 더 연장되어 휴전 또는 협상으로 마무리될 경우, 첫째, 미국 주도 단극 체제의 다극 체제의 이행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행의 폭과 속도는 러시아 승리의 규모와 강도에 비례할 것이다. 러시아 승리를 너무 확정해놓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고 혹시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둘째,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철의 장막, 즉 디커플링. 저는 이 디커플링은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유럽과 러시아.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이든의 테러는 목적을 달성한 거죠. 유럽은 경제적 쇠퇴와 군사적 약화로 인해 미국의 위성국 혹은 거대한 관광단지화 할지도 모른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이거를
동맹궁핍화라고 불렀습니다. 동맹궁핍화 앞으로 계속될 거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과 한국, 일본을 뜯어먹는 거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셋째, 러시아 누구 논자가 1차 다극전쟁이라고 부르던데 재미있어서 따와봤습니다. 1차 다극전쟁에 미국의 전력투사의 정도, 즉 얼마나 필사적이고 전방적인가 그 정도에 따라 미국 패권은 그 다음 단계, 즉 대중국 전선으로 이행할 모멘텀을 확보하거나 상실하게 될 것이다. 대중전선으로의 확전은 나토, 즉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충분한 규모로 승리하는 것과 밀접한 비례성을 나타낼 것이다.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패권은 더 빠른 속도로 해체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 넷째, 이번 전쟁으로 더욱 실체화하고 있는 지정학적 대전환의 중핵으로 러중 이란의 전략적 협력 혹은 준동맹 관계는 공식적으로 중국에서는 동맹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준동맹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관계는 다극 혹은 양다극 체제 혹은 누구의 표현대로 트라이멀티폴라 이런 표현도 쓰던데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상하이 협력기구 사우디가 포함된 브릭스 S에 또 한 개 붙는, 그다음에 유라시아 프레임워크 등이 미국을 역포위하고 인도가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복합적 다극 체제에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 다극 체제가 이 다극이 공동의 정치적, 경제적 가치 이런 하도 가치 이야기를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최대치는 그냥 공존과 다양성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섯 번째, 1차 다극전쟁의 전말과 더불어 한반도는 빠르게 신냉전 구도로 빨려들 리스크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마지막 32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한이 서로 다른 극 속에 편입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나토의 전방 소총수로 다른 한편으로 미 본토 혹은 내지의 산업기지로 동맹 궁핍화의 경로를 밟을 리스크를 안게 되었다. 이미 대중 디커플링의 효과로 인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와 지정학적 대전화의 충격을 위한 가스, 전기 등 기초 재화의 초인플레로 양극화의 심화와 신빈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대서양주의에 맞서 유라시아주의에 올라탄 북한이 새로운 지정학적 공간을 노리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철진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북핵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어떤 대체제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이 시간이 갈수록 한국 정치와 사회의 거대한 위기로 전환되면서 어떤 사회 세력도 여기에 다수가 합의 가능한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처지와 형편 아니겠나 하는 게 제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해서 지금 제 계획으로는 자료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 게 좀 더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이 계속 필요하다 하고 저는 이거를 굳이 비유하자면은 과거 명청 교체기 광해군 시대와 19세기 서세 동점기 고종 시대와 혹시 비견될 만큼의 거대한 충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의 엘리트들, 집 엘리트들, 파워 엘리트들은 너무나 한가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시간이 어떻게